안녕하세요. 몸도 마음도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누가 당신을 한 번 배신했다면 그 사람의 탓이고 두 번 배신했다면 당신의 탓이라고 하던가요? 그럼 동시에 두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사람은 누굴 탓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번에 30년의 세월과 12년의 세월에 한 번에 배신당하고 그 배신의 결과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 자리 잡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추억도 많고 또 그만큼 악몽도 시작이 된 곳이죠. 30대 초반 오랜 인연을 유지해온 군대 후임이 여자친구의 친구가 저와 같은 지역에 사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권해서 응하게 됐고 그렇게 제 천국과 지옥의 문이 동시에 열리게 됐네요. 아내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의 요리사였습니다. 명랑하고 말주변이 없는 저와는 다르게 말도 잘하고 사람은 역시 본인에게 없는 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더니 5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연인이 되었죠. 아내에게 의외의 모습을 봤던 건 바로 엄한 경찰 출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였어요. 저와 만나는 당시 20대 후반이던 아내에게 놀랍게도 아직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바로 함께 사는 아버지와 약속이라고 어기면 끝장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빠는 내가 마흔이 되고 독립을 해도 10시 이전까지는 집으로 가라고 감시할걸? 다 큰 딸한테 통금 시간 지키라는 게 신기하긴 한데 그래도 그 마음은 이해가 간다. 경찰이신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흉흉한 일들 얼마나 가까이서 많이 보셨겠어? 사고를 안 쳐도 걱정하시지. 아, 근데 내가 아예 사고를 안 친 건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식당에 취직하면서 아빠가 통금을 풀어줬는데 그때 사실 몇 번 사고를 쳤거든. 알고 보니 장인어른의 다소 통제적이다 싶은 통금 시간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20대 중반이 됐을 때 취직도 하고 사회생활이 더 활발해질 테니 장인어른은 딸을 믿고 통금 시간을 풀어주셨고 거하게 몇 번이나 뒤통수를 맞으셨다고 해요. 아내가 새벽에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서 연락이 안 되는 건 다반사였고 심지어 남의 집 문 앞에 널브러진 아내를 집주인이 지구대에 신고를 해서 연락이 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맞이한 자유의 아내가 눈이 돈 거죠. 그렇게 몇 번 사고를 치다 일어나 딸이 술 취해서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들긴다는 소리를 경찰서에서 듣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연락을 받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신 장인어른은 다시 통금 시간을 부활시켰다고 제가 결혼 전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참담한 얼굴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저거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려던 거 참은 거 생각하면 화병으로 천당문 두들기러 간 적이 없다는 게 기적이야, 기적. 어휴, 전날 먹어도 천둥벌거숭이인 거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이서방, 내 딸이긴 하지만 아마 같이 살면 속 답답할 때가 많을 거야. 아내는 다소 철이 없어 보일 만큼 밝고 명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 앞에서는 뱀 앞에 개구리처럼 숨을 죽이고 얌전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인어른께서 풍채도 좋으시고 또 근 30년을 경찰로 일하면서 쌓아올린 내공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장인어른 앞에서는 약간 기가 눌리는 것 같았거든요. 또 장모님께 얘기를 들어보니 어렸을 때부터 처남보다도 장인어른께 혼을 많이 난 게 아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서 장인어른을 가장 무서워한다고요. 하지만 결혼해도 딸이 철이 안 들면 어쩌나 하시던 장인어른께서 걱정하실 일은 결혼 후 첫째가 태어나며 사라졌어요. 첫째가 칠삭둥이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그때 아내가 충격을 받기도 하고 힘들어 했거든요. 안아볼 새도 없이 바로 잉크베이터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고 남들처럼 10달 품어주지도 못하고 세상을 너무 일찍 보게 한 게 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자책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임신했을 때 뭔가 실수란 게 있지 않나 미친 듯이 기억을 되짚기도 했고 혹시 출산 몇 주 전에 1박 2일로 춘천에 다녀왔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마치 강박처럼 본인을 몰아세우더군요. 아마 2kg도 채 안 되는 작은 아들을 보고 충격이 크긴 컸나 봅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고 저는 그런 아내 옆에서 끊임없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여보, 그게 어떻게 당신 잘못이야. 절대 아니니까 걱정 마. 우리 준우가 엄마랑 아빠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일찍 나온 거야. 병원에서도 차도 좋다고 했고 곧 집에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자책 그만하자. 나중에 우리 준우가 이거 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그래도 준우가 7달 꼬박 당신이 주는 영양분 먹고 당신 뱃속 안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자랐는데. 아내는 점점 자책을 그만두고 아들이 집에 오면 남은 3달 동안 품어주지 못했던 걸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원래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도 한 후 연봉도 올랐고 집도 신혼 때 제가 결혼 전 샀던 집에 아내가 들어와서 살았었기에 엄청 넉넉하진 않아도 외벌이로 생활이 가능했던 터라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희생과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병원에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왔고 그립고 또 미안했던 만큼 아내의 생활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하루에 단 5분도 아이에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시간은 둘째를 낳고서도 하루 24시간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하루 종일 애들만 보고 있는 육아 생활이라는 게 1년도 아니 반년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너무 지치기도 하고요. 물론 부모의 역할이 그것이지만 퇴근해서 애들을 보는 것도 이러다 인간 이주역은 없어지고 아빠 이주역만 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는 신기하게도 본인의 시간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고요. 물론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특히 둘째를 낳고 나서는 더 인간관계가 아예 끊겼거든요. 예전에는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던 사람이 친구들이나 예전 직장 동료들과 약속도 안 잡고 집, 애들, 어린이집, 마트 놀이터 정도로 생활 반경이 한정되게 됐죠. 아내는 괜찮다고 애 낳으면 당연한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아내가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게 보여서 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 같은 아내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아내는 첫째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모른 척하고 무너졌던 인간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엄마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서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정보나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 아내가 전직 요리사잖아요. 아내가 그래서 편식이 심한 애들도 밥 먹기 싫어서 식탁 밑으로 숨지 않고 깔끔하게 접시를 싹싹 비우는 레시피를 혼자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특히 저희 첫째가 입도 짧고 편식이 심해서 아내가 본인의 사생활을 전부 반납을 하고 했던 게 애들을 위한 요리 연구였어요. 특히나 야채와 단백질을 적절히 배합하는 식단을 애가 질리지 않게 적절하게 배합하는 걸 잘했었죠. 근데 하루는 제가 퇴근하자마자 아내가 달려오더니 제게 휴대폰을 들이밀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보, 이거 봐봐. 나 준우반 엄마들한테 완전 스타 됐다? 나한테 글쎄 스승님이래. 보니까 아내가 엄마들이 있는 채팅방에 본인이 만든 음식이나 레시피를 몇 개 보냈나 보더라고요. 애들 음식은 특히 맛보다도 먹고 싶게끔 만들어 눈으로 먼저 먹는 게 중요하다고 아내가 만화 캐릭터 얼굴로 팬케이크를 구워주거나 볶음밥이나 소시지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것도 잘했거든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 보냈으니 초보 엄마들 사이에서 단박에 스타가 된 거죠. 채팅방을 보니 다들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만드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브로콜리 안 먹는 애, 당근 안 먹는 애, 오이 싫어하는 애는 대체 뭘 만들어서 먹여야 하냐고 아내에게 조언을 구하는 엄마들도 늘어났습니다. 아내의 그런 인기는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졌는데
심지어 매주 주말마다 집에 엄마들을 초대해서 요리 강습을 하기도 했어요. 수강료 대신 엄마들은 음식 재료 같은 걸 준비해 왔죠. 아내가 엄마들 사이에서 요리의 신, 육아 달인으로 유명해져서 스승님이라고 불린 이후부터 아내는 아이들에게 헌신을 하느라 잃었던 자기 자신, 육아뿐만 아니라 원래 본인이 잘했던 요리사로서의 자부심을 되찾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매일 다른 음식을 만들어서 엄마들이 있는 채팅창에 올리면 엄마들이 찬양해주고 바로 가서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걸 보는 것에 아내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갔죠. 그리고 아내 스승님 노릇은 둘째가 어린이집에 가서도 계속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끼리 외출했을 때 나 빨리 가서 오늘 새로운 레시피 공유해야 하는데 걱정할 정도로 이제 아내 일상 중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되었네요. 그리고 첫째가 7살이 됐을 무렵 저희 가족의 일상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제 30년 지기 친구가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저와 그 친구는 중학교에서 만나 친구가 됐는데요. 친구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전학을 왔었죠. 1학기도 아니고 2학기라서 애들이 이미 다 친해진 상황에서 전학을 왔던 터라 그 친구는 좀 겉돌았는데 제가 제 친구들 무리에 그 친구를 끼워주게 되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프로 레슬링에 빠져 있었는데 그 친구도 집에서 내내 WWE를 틀어놓고 챙겨볼 정도로 팬이었죠.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하자마자 하는 일이 그 친구와 그 전날 본 경기 얘기로 열을 올려 대화를 하는 거였고 쉬는 시간 또 점심시간 할 것 없이 붙어서 어떤 선수가 최고네, 누가 기술이 더 좋고 누구는 쇼맨십이 기가 막힌다 하면서 떠들어댔어요. 그러다 그 친구가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서 좀 멀어졌는데 저희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늘 꾸준히 연락을 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저 생각이 나면 먼저 연락을 해서 잘 지내냐고 바로 얼굴 보고 몇 달 안 봐도 늘 고등학교 때 매일 얼굴 보던 그때 그대로 지냈어요. 친구는 대학을 간 지역에서 취직까지 했고 거기서 만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할 기회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됐고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사는 아파트에 좋은 전셋집이 나와서 계약을 했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온 거죠. 솔직히 그때는 정말 설렜습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무료하기만 한 마흔이 넘어서 학생 때 그 철없고 막연히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즐겁고 희망이 넘치던 그 시절 친구와 이웃이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거기다 둘 다 결혼을 하고 친구의 아이들도 그 당시 7살, 5살로 저희 애들과 비슷한 또래라서 어쩌면 가족들끼리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저도 친구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고 친구도 제 결혼식 사회를 봐서 서로의 아내들도 물론 알고 있어서 친구가 이사 후에 가족들끼리 만나서 식사를 하고 여행을 가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두 가족이 다 묵을 펜션을 예약을 하면 친구 쪽에서 거기서 갈 식당이나 숙소에서 먹을 음식을 마련해서 참 많이도 놀러 다녔습니다. 아이들처럼 제 아내와 친구의 아내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요. 아내가 친구의 아내보다 3살 연하라서 둘은 언니 동생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도 더 끈끈하고 가까운 사이. 저희 가족과 친구의 가족이 그렇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친구가 과거 어린 시절부터 그래왔고 제 아내도 친구도 믿었으니까요. 근데 왜 그 노래 있죠? 난 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90년대 히트송이 왜 아직도 바람이란 주제의 노래 중 단연 히트송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유가 있었네요. 저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현실 고증이 그대로 된 대단한 가사라는 걸 말입니다. 친구네가 이사를 오고 10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저희는 여름이면 집 앞 호프집에 애들을 데리고 자주 갔는데
그 호프집은 야외 테이블이 많아서 애들을 데리고 가기 좋았어요. 그날도 토요일 저녁에 저녁을 다 같이 치킨으로 때우자 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아무래도 친구네가 이사를 오고 나서 다 같이 외식하는 날도 많았고 놀러 가는 날도 늘어서 저희 아내 몸무게가 8kg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맥주를 안 마시고 퍽살만 그렇게 먹더라고요. 어? 재수 씨, 왜 퍽퍽살만 골라 먹어요? 여기 다리도 있고 날개도 있는데 좀 드세요. 아, 이 사람 요새 다이어트 하거든. 그래서 어거지로 먹는 거야, 어거지로. 그래서 맥주고 안 시켰잖아. 정말? 근데 그렇게 안 쪄 보이는데? 치킨을 탄산 없이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빠지는데 어떡해요? 맥주 끊은 지 벌써 한 달 된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 빠지면 얼마나 좋아. 재수 씨, 제가 건강하게 살 빼는 법 전수해 드릴까요? 아, 맞네. 당신 요새 배드민턴 하잖아. 태연 씨, 이 사람 요새 배가 좀 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다 요새 들어간 배드민턴 소모임에서 일주일에 2번씩 운동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야. 2달 했는데 당신 몇 킬로 빠졌다고 했지? 4kg. 근데 지방이 근육이 돼서 더 빠져 보이죠? 재수 씨도 생각 있으면 와요. 여기 소모임이긴 한데 가입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기존 회원 추천으로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내와 친구는 둘 다 술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원래 대학생 때부터 술은 안 좋아했고 친구의 아내는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서 입에도 못 댔고요. 그래서 두 가족이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 제 친구는 술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로 만나서 마시는 건 아니고 다 같이 여행을 가면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했어요. 저나 친구의 아내는 옆에서 둘이 마신 술병 치우는 게 일이었네요. 아내는 친구가 먹던 만큼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에 바로 넘어가 하루 시험 삼아 가본 후로 일주일에 3일은 꾸준히 운동을 다니더라고요. 아내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고 친구와 모임에서 만나 같이 운동을 할 때면 친구가 제 아내가 운동하는 영상이나 자신을 찍어 제게 보내줘서 좋았습니다. 참 등신이었죠. 그때도 아무 생각 못하고 아내가 운동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던 게요. 근데 아무리 본인 인생에서 소중한 취미가 생겼어도 남편이 일생일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운동보다는 남편이 우선 아닌가요? 비정상일 정도로 아내가 배드민턴에 집착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건 제 나이 43세 대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그 전날 평소에 즐겨 먹는 매운 라면을 끓여 먹고 다음날 혈변을 봤었어요. 저는 나도 이제 늙었구나. 장이 늙어서 이제 매운 음식도 몸이 소화를 못하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도 대수롭지 않게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병원 가서 위장 보호제를 처방을 받거나 하라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의사는 제게 대장 내시경을 권했고 분명 아무 일 아닐 거라 생각을 했던 일이 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나오다니 대장암 2기였습니다. 내가 암이라니. 그날 저녁 아내에게 그 참담한 결과를 아무렇지 않게 나는 괜찮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전할 때 기분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내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아 꾹 참고 최대한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 실비 가입된 것도 많고 보험사 다닌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나 정도면 아마 몇 년 회사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정도로 보험료가 나올 거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기면 완치율도 높으니까. 그럼 당장 입원해야 하는 거야? 당장은 아니고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서 수술 일정 상담해 보고 그날 나랑 같이 갈 거지? 수요일인데 나 반차 내고 가려고. 수요일? 어떡하지? 나 그날 1시에 배드민턴 가야 되는데. 당신 예약 시간은 언젠데?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암이란데 괜찮을 거지만 나도 무서워서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에 운동 가는 날이라고. 이게 할 소린가요? 행여 그날이 원래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날이라고 해도 취소하고 저랑 같이 가면 하늘이 무너집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던 저는 순간 화가 나고 서운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지금 암이라고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해도 머릿속에 온통 그놈의 운동 생각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침착하게 말한다고 해서 암이 뭔지 실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아내는 당황하면서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본인도 너무 놀라고 이게 현실인지 분간이 잘 안 돼서 실언을 했다고. 당연히 당신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거듭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배드민턴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안 있어서 수술을 했고 7시간이 조금 넘게 복강경과 암이 있는 대장 부위를 꺼내기 위해 옆구리 일부를 절개했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고 돌아온 집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것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발견한 것들은 좀 의아하고 거슬리긴 하지만 의문을 가질 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내와 다른 탈모 전용 샴푸를 이용하는데 분명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한 4~5번 정도 더 쓸 용량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자 샴푸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여보, 혹시 내 샴푸 썼어? 샴푸가 다 떨어졌네? 분명히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거, 내가 좀 썼어. 요새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아서. 혹시 당신 샴푸 내가 써서 아까워? 내가 새로 사다가 줄게. 이건 뭐 실제로 아내가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침대에 제 머리카락도 아내 머리카락도 아닌 머리카락을 발견했을 때는 좀 철렁했어요. 머리카락 길이는 저랑 비슷했습니다. 근데 저는 새치가 없거든요. 아내는 단발머리에 아내 또한 새치가 없는 사람이고요. 근데 침대에 한 올 남은 머리카락은 그거 아시죠? 3분의 2는 검은색이고 3분의 1은 하얀 새치 머리카락인 거. 글쎄 그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 머리카락을 들고 아내에게 가서 이것 봐, 이런 게 있네? 혹시 나 새치 나나?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 머리카락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맞다고 요새 당신 뒤통수에 몇 개 난 걸 봤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간 입원해서 집이 낯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이 집이 내가 입원하기 전 그 집이 아니라는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근데 증거나 눈으로 직접 뭘 본 게 없으니 뭐라 거기서 강하게 의심을 하거나 따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원하고 며칠 후에 저 본다고 제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도 태연이가 옆에서 잘 봐줘서 다행이다. 병실에 며칠 내내 생활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저는 속으로 탄식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수술을 한 당일과 그 뒤 이틀 총 3일만 제 병실에 와 있었고 그 후에는 몇 시간 들렀다 가기만 했거든요. 집에 애들도 있고 저도 남자들 있는 병실에 아내가 와서 자고 가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 말을 들어보니 아내가 제 병원에 와 있느라 애들을 총 5일 동안 맡겼다는 겁니다. 제 병원에 있던 건 3일인데 나머지 이틀은 대체 뭘 했길래 애들을 맡긴 걸까요? 아내에게 물으니 아내는 아무래도 당신 병원에 가 있고 혼자 애들 보느라 집안이 엉망이라 집안을 청소하느라 이틀 더 친정의 애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아내에겐 모든 변명과 이유가 정해져 있었지만 스멀스멀 꽃을 피우기 시작한 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 집으로 끌어들였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아내를 하루 종일 감시하고 따라다닐까 아니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알아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시는 아직 제 몸이 회복이 덜 돼서 힘들었고 흥신소는 일을 너무 크게 벌리는 것 같아서 꺼려졌네요.
그러다 불현듯 내가 없을 때 이 집으로 그 남자를 들였다면 내가 또 며칠 자리를 비우면 좋다고 하고 또 데리고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잡을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사서 거실 안방 두 곳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애들이 계속 놀아달라고 해서 잘 못 쉬겠고 또 병원이 우리 부모님 집이랑 가까우니까 3일 동안만 부모님 댁에서 쉬고 오겠다고 말했죠. 아내는 그래도 집이 더 편하지 않냐고 짐짓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그럼 본인도 오랜만에 운동을 다녀와야겠다고 하더군요. 마치 제가 아파서 집에서 하루 종일 간병을 하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아내는 그때도 애들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겠다. 당신이 수술 전에 퇴사를 했으니 나라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야겠다 하는 변명으로 하루에 5시간 정도는 집을 비웠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금요일 오후에 부모님 댁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오겠다고 말했어요. 혹시 해서 장인어른께 안부 연락하는 척하면서 지금 댁에 우리 애들 있냐고 하니까 역시나 아내가 애들을 맡기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운동을 하러 간다고 한 토요일 오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더군요. 2번, 3번을 해도 안 받아서 아내가 다니는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는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서 혹시 지금 서태원 회원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무슨 대답을 들었을까요? 어? 서태원 회원님 3달 전에 그만두셨는데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 집에 갔을 때 아내는 애들 데리러 친정에 갔고 저 혼자 남게 됐어요. 떨리는 손으로 설치했던 녹음기와 카메라를 수거해 노트북에 연결을 했고 안의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거한 암세포가 다시 제 몸속에서 자라는 것 같은 고통과 충격을 마주해야 했어요. 제가 부모님 댁으로 떠난 금요일 저녁 아내 불륜 상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내는 안방에서 큰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통화 내용이 가관이더군요. 아까 나갔어. 언제 올 거야? 내일 아침? 좀 늦게 와. 나 내일 아침에 애들 친정에 맡겨두고 오게. 밖에서 만나서 같이 오자. 그리고 통화 내용처럼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아내는 분주하게 애들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친정에 애들을 맡기러 가는 거겠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 오후 1시 아내가 마트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치 제 집처럼 내 집에 들어서는 한 남자. 저는 비디오 화질이 좋지 않아도 그 남자의 이목구비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30년을 봐온 얼굴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남자는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 제 30년 지기 친구이자 이웃사촌, 제게 가족, 친형제만큼 소중한 그 친구였어요.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영상 속 유유히 들어와 식탁 위에 짐을 내려놓은 뒤 제 아내 등 뒤에서 아주 다정하게 포옹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몸 안에서 쓴물이 올라오면서 그 전에 맞추지 못했던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 댁에 간 날 부모님께는 말도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안 좋은 생각만 나서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내 불륜에 대한 상담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친구는 미안하다고 급하게 주말 출장이 잡혔다고 대구에 간다고 하더군요. 제 집이 대구인지는 10여 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네요. 영상 속 제가 없는 제 집에서 제 아내가 제 친구와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하는 걸 다 봤습니다. 둘은 낄낄거리며 1분 1초 매 순간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주혁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주혁이 완치 다 하고? 미쳤어? 언제 완치한다고 그걸 기다렸다 말해. 그러다가 내가 그 사람 기저귀까지 다 갈아주면 어쩔 거야. 걱정 마. 다 말할 건데 일단 기다려 봐봐. 그 사람 보험금 받은 거 그거 우선 좀 빼고 나서 말하자고. 내 집, 내 존엄성, 내 자존심까지 앗아간 것들이
이제 제가 목숨값으로 받은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핏발선 눈으로 들여다보던 노트북을 들어 바닥에 내던질 뻔했습니다. 근데 원래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휴대폰이든 오래 안 하면 화면이 까맣게 되는 거 아시죠? 제 앞에 있던 노트북도 제가 혼이 속 빠져서 가만히 있는 동안 까맣게 꺼졌는데 그 순간 그 화면에 제가 비치더군요. 퀭하게 골아서 초췌한 몰골에 제 얼굴이 말이죠. 억울했습니다. 이미 몸이 아픈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바람나 내 돈으로 재혼까지 한다니 아마 이대로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느낀 이 고통을 몇 배로 돌려주고 싶었고 평생 저나 아이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욕망에 눈이 멀어 그런 상처를 줬다는 걸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했어요. 일단 저는 그 친구의 아내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일이 다 파국이 된 다음에 알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충격일 거라 생각을 했고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두 인간을 작살내고 싶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생각이었거든요. 평일 오전 암 수술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 투병 환자가 되니 이게 좋더군요. 시간이 남으니 배신자들에게 복수할 준비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저는 친구 아내를 찾아갔고 제가 카메라 녹음기로 얻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처음에 부정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 누가 봐도 영상 속 남자는 제 친구였는데 본인 남편이 아니라고. 태연이가 바람을 피우는 건 유감이지만 상대가 내 남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애써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제가 잘 알죠. 눈에 보이는 진실도 눈을 감아 모른 척 하고 싶은. 저는 선택은 재수 씨 몫이라고 하고 혹시 생각이 바뀐다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기다렸어요. 만약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거나 아니면 친구 아내가 친구에게 말하게 된다면 저는 제 식대로 처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4일 정도 흘렀을까요? 연락이 오더군요. 친구의 아내는 며칠 못 잤는지 투병 환자인 저만큼 퀭한 얼굴로 와서 제게 메모리 카드를 줬는데 거긴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증거가 있었죠. 이거 주혁 씨 수술 받기 전에 작년 3월에 그 사람 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블랙박스 안에 있던 영상들 저장했던 거예요. 사고 났던 주에 있던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아직 노트북에서 안 지웠는데 근데 영상 속에 태연이 주혁 씨 아내도 나오더라고요. 오래전 저장했던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차 안에서 제 친구와 아내가 이가 썩어 녹을 만큼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친구 회사 점심시간에 만나는 게 감질난다.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는 대화까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이 얘기를 하며 끝내 울분에 찼고 속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어떡해. 내가 여기 누구 때문에 왔는데 내 친구, 내 가족도 없는 타지에 누굴 믿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저는 끄끄하고 숨이 막혀 잘 울지도 못하는 친구의 아내에게서 제 모습을 받고 그 울분을 같이 풀자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옥에 밀어넣은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최악의 악몽 안에 밀어넣고 못 나오게 하자고요. 일단 둘 다 모른 척하고 일상을 살았어요. 그래야 그 인간들이 방심했을 때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친구의 아내가 친구에게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 오겠다고 한 날, 제 아내도 제게는 친한 엄마들을 안 만나겠다고 외출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나가고 1시간도 안 돼서 친구 아내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불륜 사실을 알고 친구 몰래 설치한 애완연경 CCTV에 제 아내와 친구가 함께 있는 게 찍혔다고요. 그건 실시간으로 휴대폰과 연결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친구의 아내는 당장 집으로 오겠다고 했고 저도 친구 집이 있는 아파트 동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뒤에 아파트 앞에서 친구의 아내를 만나서 천천히 내 아내와 친구가 들어있는 집 앞으로 갔습니다. 저와 친구의 아내가 탄 엘리베이터 안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정적, 두 사람 다 울분을 간신히 누르고 있는 그 정적을요.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친구의 아내는 눈으로 보일 정도로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을 열어서 비밀번호를 눌렀고, 저희가 들어선 집구석 안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친구와, 그리고 바로 앞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아내가 반쯤 얼떨떨하고 반쯤은 경악에 찬 얼굴로 저희 쪽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그려지시나요? 아마 도어락이 열리기 전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는 제 친구 무릎에 앉아 있었고,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자 놀란 친구가 아내를 밀어 바닥에 떨어진 거겠죠. 왜냐하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아내가 아악 하는 소리와 바닥에 커다란 게 떨어지는 쿵 소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두 가정이 파탄이 나는 서막임에도 비극인지 코미디인지 싶었습니다. 아내와 친구는 입술만 부들부들 떨 뿐 뭐라 말을 못했어요. 친구가 주여가 이게 아니 당신 친정 간다고 했잖아. 아닌가? 아닌데? 분명 하면서 머저리처럼 말을 더듬었고 저는 그 입을 닥치게 했습니다. 그래, 변명할 것도 생각이 안 나지? 그럴 거야.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다 알고 온 거거든. 이 더러운 인간들아. 정한 것도 아닌데 그때 저는 친구에게 달려들었고 친구의 아내는 제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얼굴을 몇 번이고 주먹으로 내리쳤고 친구의 아내는 주저앉은 아내의 등을 발로 사정없이 밟았어요. 이 자식아, 내가 어떻게 너한테 했는데 장장 30년이다 이 자식아. 근데 감히 네가 이딴 짓을 해? 제정신이야? 그때 제가 친구를 패면서 지르는 소리에 잘 들리지 못했지만 친구의 아내도 제 아내의 등을 발로 찢고 주먹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아 돌리면서 쌍욕을 내뱉고 있었어요. 그곳은 아비규환, 마치 말이 안 통하는 짐승들밖에 없는 정글이었습니다. 제게 한참 일방적으로 맞던 친구는 주여가 잠깐만 이라고 말하려 했고 제 아내는 감히 여보 도와줘 라고 외치고 있더군요. 한참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두들겨 패고 나서 저는 소파 위에 있던 친구의 휴대폰을 뺏어들었고 친구의 아내도 아내 옷을 찢어 벗길 듯 뒤져서 아내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를 뒤에서 붙들고 한쪽 팔을 고정했을 때 친구의 아내가 친구 휴대폰을 제게서 받아 휴대폰 지문 인식을 풀었어요. 뭐야? 뭔데? 그건 또 왜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찌그러져서 네 마누라랑 네 친구가 네 놈 인생 불바다로 만드는 거나 봐. 제가 친구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앉아있을 때 친구의 아내는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정신 못 차린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 휴대폰을 들어 아내 얼굴에 들이밀었죠. 아내 휴대폰은 얼굴 인식으로 열렸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때 울고 있어서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열 수 있었네요. 잠금이 풀린 두 쓰레기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친구의 아내에게 주저앉아 울고 있던 아내가 달려들었고 저는 친구의 등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있으면서 아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내는 다시 바닥으로 넘어졌고 저는 친구의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빨리 보내요, 빨리! 친구의 아내는 바닥에 있던 본인 가방까지 챙겨서 빠르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팅 하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고요. 사이좋게 바닥에 주저앉은 쓰레기들이 뭐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뭘 보내는 거냐고 시끄럽게 했지만 이미 게임이 끝난 지 오래였습니다. 주여가,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거 오해야, 이거 좀 놔봐. 친구는 저를 회유하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가 방문 앞에 가서 무섭게 문을 두들기며 나오라고 뭐 하는 거냐고 했지만 안방으로 들어간 친구의 아내는 10분 정도 뒤에 유유히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왔죠. 이미 저와 친구의 아내가 상의했던 작전은 90% 정도 끝나서 저는 친구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친구는 비틀거리고 지 아내 앞으로 다가가서 사납게 짖었어요. 야, 너 뭐 한 거야? 그거 왜 가져가냐고? 궁금해? 궁금해도 다음 주에 출근하기 전까지 기다려봐. 그때 되면 다 알 거야. 그리고 태연이 너는 서우 어린이집 등원시키면 자연히 알게 될 거고. 무슨 소리야? 서우가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아마 내일도 안 돼서 내가 니들 휴대폰으로 보낸 증거들로 엄마가 아빠 친구랑 바람났다고 어린이집에 소문이 쫙 퍼질 텐데 네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스승이라고 불렸던 엄마들 무리해서 아마 너 새로운 별명으로 부를걸? 상간녀? 아니면 불륜녀? 친구의 아내가 본인 휴대폰과 친구의 휴대폰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뭘 했는지 궁금하시죠? 친구의 아내는 가지고 들어간 두 쓰레기 휴대폰으로 본인 휴대폰에 있던 불륜 증거 사진과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각각 친구의 휴대폰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에서는 지역 엄마들이 친목 모임을 하던 단체 채팅방으로 보냈죠. 두 쓰레기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말했어요. 이혼이다 이 자식아. 친구 아내랑 바람난 너같이 상도덕 없고 더러운 놈. 내 자식들 아빠라고 끼고 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태연이 너는 내가 버린 쓰레기 가져가서 어디 잘 살아봐. 둘이 사이좋게 이혼 소장도 받고 상간녀 상간남 소송도 같이 받고. 야, 너희 그전보다 더 사랑이 넘치겠다. 원래 고난이 많은 사랑일수록 즐겨진다고 하잖아. 이 구질구질한 것들아. 그렇게 친구의 아내는 집을 나갔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꺼진 휴대폰을 켜 친구 아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두 벌레들을 봤어요.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발을 동동 굴렀고 친구, 아니 그 자식은 쌍욕을 하면서 휴대폰을 아예 바닥에 내던지더군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채팅방에 있는 엄마들이 벌써 다 확인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하잖아. 당신 진짜 나 죽으라고 고사지네? 이 좁아 터진 동네에서 나 앞으로 쪽팔려서 어떻게 살라고 이런 짓을 해. 그러는 너는 생각하고 이 지경까지 왔냐? 대가리에 똥이 아니라 뇌가 제대로 들어있었으면 너나 저 자식이나 이딴 짓 못하지. 내 친구랑 심지어 이웃으로 사는 놈이랑 바람날 거면 이 정도 대가는 생각을 했어야지. 이 대가리 총 맞은 것들아. 아, 그리고 당신은 아직 안 끝났어. 아마 당신한테는 제일 무서운 게 기다릴 테니까 기다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와서 제 집으로 갔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애들은 장모님 댁에 맡기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간단하게 짐을 쌌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이 증거들을 꼭 봐야 하는 사람에게 증거 영상과 사진을 보내고 문자를 남겨놨어요. 그 문자를 다 보내고 나서 몇 분 뒤 제 휴대폰으로 무슨 문자가 날라왔을까요? 진짜 끝까지 없던 전까지 다 사라지게 하더군요. 문자는 바로 은행 인출 승인 거절 문자였어요. 비밀번호가 틀리면 보안 문제로 날라오는 그 문자 아시죠? 3번 시도를 했는지 3번 날라오고 나서 몇 분 뒤 전화가 왔고 저는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체 언제 비밀번호 바꾼 거야? 네가 내 친구였던 놈이랑 내 집에서 이혼하고 나서 내 보험금 받아 둘이서 살자고 했을 때 그때 바꿨다. 네가 무슨 정신머리로 그 돈에 손을 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꿈도 꾸지 마. 너 그 돈 구경도 못해. 내가 왜 그 돈을 구경을 못해? 나도 권리 있어. 당신 안 걸리고 옆에 지켰던 거 나잖아. 아이고 헛소리 하지 마. 너 시간만 되면 그 배드민턴 치러 다녔잖아. 아니 배드민턴은 진즉에 그만뒀지? 그러고 나서 그놈 만나러 갔겠지. 그 친구였던 놈이랑 신나게 바람 피우는 게 나 간병한 거냐? 아, 그리고 너 이렇게 나한테 돈 내놓으러 갈 시간 없어. 너 지금 도망가야 돼. 내가 방금 장인어른 네 아버지한테 보냈거든. 네가 암 걸린 나 버리고 내 집에서 그리고 그 자식 차에서 아주 애틋하게 바람 피우는 거.
아주 찢어지게 소리를 지르던 아내의 목소리가 뚝 하고 그치더군요. 아시죠?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장인어른이라고. 무서워서 오줌이라도 지린 건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휴대폰 너머로 저는 명복을 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 댁으로 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오랜만에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제 처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40 넘어서 부모님 앞에서 이리 한심하고 약한 모습을 보인 게 서러워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와 함께 울어주셨고 저는 부모님께 변호사는 이미 알아봤으니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마 11시가 좀 넘었을 때일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괜찮다면 잠깐 만나고 싶다고 꼭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지금 부모님 댁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인어른께서는 지금 가겠다고 하셨죠. 집 밖에서 장인어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뒤에 장인어른의 차가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은퇴 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던 경찰이었던 자부심이 넘치는 분이셔서 늘 위풍당당하고 그 커다란 풍채가 더욱더 커 보였는데 그날 차에서 내리는 장인어른은 누구보다 작고 왜소해 보이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어깨는 처져 있고 고개를 푹 숙인 상태시더군요. 천천히 제 앞으로 온 장인어른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순간 저 또한 장인어른 앞에 똑같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장인어른께서 이러실 필요 없어요. 잘못하신 게 없는데요. 왜 잘못한 게 없겠어. 가족 우습게 아는 딸년, 인간도 아닌 쓰레기로 키운 부모가 죄인이 아니고 뭐겠나. 정말 내가 면목이 없네. 자네한테도 자네 부모님에게도. 마음 같아서는 내가 자네 부모님 앞에서도 이리 무릎 꿇고 빌고 싶은데 나도 내가 이렇게 용기가 없을 줄은 몰랐네. 아직 그 정도의 염치는 없어서 미안하네. 저는 어떻게든 장인어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장인어른은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게 내미셨죠. 근데 장인어른이 내민 휴대폰 안 화면을 보고 장인어른을 일으켜 세우느라 어정쩡하게 무릎을 굽히고 서 있던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처참한 몰골에 아내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아내는 제 눈앞에 장인어른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머리가 듬성듬성 잔해만 남아있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장인어른, 이 사람 머리카락 미셨어요? 아내가 젊었을 때 사고를 치면 그렇게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고 싶었다고 하시더니 기어이 대형 사고를 치자 실행에 옮기셨던 겁니다. 저는 멍하니 사진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그걸 보고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장인어른은 그런 저를 보시더니 이내 마지막 염치로 자네를 잡지 않겠네. 나나 내 딸이나 그리고 위자료든 양육권이든 내가 태연히 그거 줄일 틀어서라도 자네가 원하는 대로 맞출 테니 내가 장인으로서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도리라고 생각해 주게나. 몸 회복 잘하고 다시 한번 미안하네, 이서방.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 다시 차로 돌아가는 장인어른을 보며 저는 작게 건강하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때 제게는 정말 태산처럼 느껴지던 장인어른의 등이 그리 작아 보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내 아들하고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도 장인어른처럼 부모로서 저렇게 작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장인어른께서 정말 약속을 지켜주셨는지 전 아내 쪽에서는 별다른 반격을 하지 않고 합의로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 친구,
친구라 믿었던 그 자식에게는 상간남 소송을 걸었는데 그 자식의 전 아내도 제 전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말하다 보니 개족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엉망인 관계네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자식이 제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제 가족과 그 자식 가족이 가까워지면서부터인지 아니면 제가 전 아내를 만나면서부터인지 중학교 때 혼자 있는 그 자식과 친구가 됐을 때부터인지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이제 와서 그걸 생각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그런 생각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위자료와 양육권을 받을 수 있었고 집은 그곳에서 두 쓰레기가 사이좋게 있던 장면이 지워지지 않아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동네에 저희의 불륜과 이혼이 널리 퍼진 터라 저는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 멀진 않지만 애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소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왔어요. 부모님 댁에서도 멀어지고 또 병원도 옮겨야 했지만 제 선택에 대한 결과였고 또 아이들이 소문으로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았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는 이혼 후 친정에 들어가더니 몇 달 뒤에 저희 부모님을 통해 그 집 가족 모두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좁은 동네라고. 아마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알려진 뒤에 계속 생활을 할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회사를 아예 그만뒀다는 얘기를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저와 그 자식은 친구 무리도 비슷해서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회사를 그만둔 뒤 잠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평생 그 자식 소식은 티끌로라도 듣고 싶지 않으니 평생 그렇게 찌그러져서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위자료 덕에 본의 아니게 통장이 뚱뚱해진 터라 돈 걱정 없이 그저 제 몸, 그리고 애들 걱정하면서 살고 있어요. 둘째는 아직 어려서 지금도 왜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사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인 아들은 엄마가 잘못을 했다는 걸 아는 건지 제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꾹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엄마가 미워서 그러는 건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제가 풀어갈 긴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고 그 투쟁만큼 사람은 성장한다고 하던데 제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만 하네요. 하지만 이미 넘은 산 하나를 생각하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조금은 작아 보이긴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겨내고 극복을 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극복을 해야 할 일들을 당당히 마주하며 살아야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죠. 부디 제가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게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사연튜브의 애청자로서 저와 같은 시련을 겪고 투쟁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또 위로를 받겠습니다. 모두 꼭 건강하시고 또 늘 당당하시길 바랍니다.